Look, up in the sky. It's a bird. It's a plane! 하늘에 있는 저건 뭐죠? 새? 비행기? 아니네요. 태양이네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은 지구상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밝고 친근한 둥근 물체죠.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은 아니지만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가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우주라는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친근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태양은 결국 우리 행성이 직면하게 될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행성도 신경 쓰지 않죠. 태양은 매우 높은 방사선을 방출해서 이미 화성의 대기와 바다를 파괴했습니다. 그럼 지구도 파괴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지구는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멘틀 안쪽 깊숙한 곳에 끓고 있는 금속 혼합물이 있어 지구 주위에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자기장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태양 방사능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오존층이라는 것도 있는데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지구는 소위 골디락스 존, 즉 별 주위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괴짜 같은 말의 의미는 지구가 태양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액체, 기체, 고체라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상적인 조건이 된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우리에게 이 푸른 행성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수십 가지는 보여주었는데요. 거대한 소행성에서부터 외계인의 침입까지 말이죠. 하지만 생명의 모든 징후를 태워 없앨 수 있는 진짜 위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소행성이나 외계인이 먼저 들이닥치지 않은 한 말이죠. 그건 바로 태양입니다. 다른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성운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밀도의 별의 잔해인 백색 외성액까지 다 다르죠. 지금 태양은 항성의 일생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핵 안에 있는 수소는 연소해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파티 풍선을 채울 때 쓰는 기체와 같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을 들이마시진 마세요. 그럼 웃긴 목소리가 나기보다는 그냥 타버릴 테니까요. 말도 안 되죠? 과학자들은 모든 수소가 다 타버리고 헬륨으로 바뀌려면 약 70억 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 태양은 10억 년마다 약 10%씩 더 뜨거워지고 더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구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섭씨 49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금성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온실 효과가 생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강한 태양열 방출로 인해 물은 대기권에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35억 년 안에 태양은 지금보다 40% 더 밝아질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부엌 식탁 위에 물이 담긴 프라이팬을 상상해 보세요. 물은 거의 즉시 증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바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바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끓지 않고 바로 증발해 버릴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식물과 동물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오직 일부만이 살아남겠지만 그마저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증기가 대기에 들어오면 태양 자외선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 분자와 수소를 분해해 우주로 흩어버립니다. 태양은 계속 자라서 결국 적색 거성이 될 거고 수성, 금성, 그리고 아마도 지구를 흡수하겠죠. 하지만 비록 우리 지구가 흡수되지 않고 살아남더라도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낸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 아니라 불에 탄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를 배신할 거라서 화가 나나요? 힘내세요. 70억 년이면 생존할 방법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학자들이 제공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결정 중 하나는 구명보트를 타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거죠. 즉,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930년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올라프 스태플던은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서 다음 세대는 금성과 해왕성으로 옮겨가야 하는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다른 뛰어난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구상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른 행성과 달의 인간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탈출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70억 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약 10억 대의 우주선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매일 1000대의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해도 물론 이건 불가능하죠. 지구 인구 전체를 이동시키는데 2700년이 걸릴 겁니다. 물론 금성 또한 파괴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훨씬 멀리 가야 할 겁니다. 그럼 비행은 몇 년이 걸리겠죠. 그리고 만약 무중력 상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겁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많은 종류의 질병이 생기게 될 거예요. 중력이 없고 태양 복사를 막을 보호막 없이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행성의 편안한 5성급 호텔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지구에는 숨을 쉬는데 산소가 필요하고 걷는 데는 중력이, 그리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너무 복잡해서 지구 밖 어디에서도 자선을 낳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과 사람들과 함께 지구 전체를 태양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 골디락스 존은 현재 있는 곳에서 1.5배 더 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화성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줄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거죠. 역풍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지구가 너무 커서 지구의 속도를 초당 20나노미터 정도 변화시키려면 10톤짜리 로켓 10억 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속도인 초당 30km로 움직이고 있는 지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은 영화 아마게돈에서 보았던 것과 대강 비슷합니다. 우주체 근처나 표면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궤도로 바꾸는 거죠. 소행성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그리 허황되지만은 않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폭발이라는 말은 뭔가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애초에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지구의 크기와 질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빛은 에너지가 있지만 질량은 없습니다. 레이저와 같은 초점 광선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지구의 질량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계 밖의 이웃별을 탐사할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이 목적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과 같이 거대하고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한다고 해도 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데는 여전히 30억 년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 지구와 가까이에 건설된 일종의 태양광 수렴판으로 직접 태양 에너지를 반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그러려면 수렴판이 지구 지름보다 19배는 더 커야 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기술을 갖게 되겠죠. 10억 년은 호모사피언스가 지구상에 살아왔던 것보다 5,000배 더 긴 시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굴에서 살면서 멤버들을 쫓아다니던 것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때쯤이면 뭔가 쓸모있는 걸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라나는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행성 간 협력 같은 것인데요. 스윙바이로 알려진 이 기술은 두 개의 회전하는 전체에 사용되며 두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변경합니다. 행성 간 탐험체를 발사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죠. 예를 들어 2014에서 2016년 해성 67P를 탐사했던 우주선 로제타는 스윙바이를 이용해 속도를 올리기 위한 10년간의 여정 동안 지구에 2번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면 그 미션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냥 톰 크루즈를 보내지 그랬어요. 그에겐 임퍼시블한 미션이 없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농담은 제쳐두고요. 지구도 탐사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구가 너무 커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탐사선보다 더 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소행성 같은 거요. 지구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큰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태양계의 일부 지역은 작은 소행성과 해성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현대 기술로도 그들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도널드 코리겐스키와 그레고리 라프린과 미시간 대학의 프레드 C 아담스가 그 아이디어를 발달시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직경 96km의 소행성을 가지고 거기에 엔진을 달아 매 6,000년마다 지구의 궤도를 지나가게 한다면 그때마다 약간의 에너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지구는 지나가는 모터보트의 물결에 수영하는 사람이 떠밀려 나오듯이 29km 밖으로 밀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60억 년 동안 소행성과 100만 번을 조우한 후에 지구는 지금 화성의 궤도에 도달할 겁니다. 쉬워 보이나요? 글쎄요. 아직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작은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과 소행성을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할 경우 지구상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때까지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내기를 바라봅시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지구를 다른 궤도로 옮기게 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직 공전 궤도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